앞으로 5년 동안 전국에 270만 호가 공급됩니다. 재건축, 재개발 규제도 완화하는데 정부는 반지하를 매입해 공공임대로 전환하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장관 자택을 동시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와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어젯밤 비공개 회동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 위원장이 대통령 공격은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고 이 대표는 직답을 피했지만 취지엔 일부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용 논란이 불거진 당헌 80조를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기소가 아닌 1심 유죄 판결의 경우 직무를 정지하는 걸로 해 당내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화물연대 조합원이 서울 강남 하이트진로 본사를 점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부터 공장 3곳에서 시위를 벌여왔습니다. 빨래 중이던 삼성 세탁기의 유리문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삼성 세탁기 폭발 사고가 한 달 전에도 있었습니다. 빌 게이츠가 국회에서 한국과 협력해 감염병을 퇴치할 것이라고 연설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최태원 SK 회장과도 만나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인의 신동욱입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민들의 마음을 가장 불편하게 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부동산 정책이었을 겁니다. 시장에 맞서는 정책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도리어 집값이 폭등했고 뒤늦게 매수에 뛰어든 서민들은 지금 오히려 집값 하락을 걱정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이 나왔습니다. 핵심은 공급 확대와 민간 주도로 문재인 정부와 정반대 방향입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서울에 50만 호를 비롯해 27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거죠. 재건축, 재개발 규제도 크게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주요 내용부터 정리해드리고 뉴스 후반부에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제가 직접 인터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양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5년간 공급하겠다고 밝힌 주택 규모는 총 270만 가구입니다. 서울 50만 가구 등 수도권의 158만 가구, 비수도권에 112만 가구를 공급합니다. 주택 정책의 목표는 국민의 주거 안정입니다. 살고 싶은 곳에 살고 싶은 품질의 주택을 꾸준하고 충분하게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심 정비 사업을 통해 수도권 37만 가구 등 총 52만 가구를 공급합니다. 주택 공급 주도권을 공공에서 민간으로 넘기고 이를 위해 재개발, 재건축 규제도 크게 손질합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현재 3천만 원인 면제 기준을 높이고 장기 보유 중인 1주택자 부담금은 감면할 방침입니다. 환수 제도가 정비 사업의 추진 자체를 가로막는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건축 안전진단의 구조 안전성 비중은 50%에서 30%에서 40%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8, 90년대에 준공된 노후 아파트가 적지 않은 현 시점의 여건을 고려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청년 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 집은 모두 50만 가구 공급됩니다. 시세의 70% 수준으로 공급하고 40년 이상 저금리 장기 대출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정부는 최근 폭우 피해로 사회적 논란이 된 반지하 주거 대책도 발표했습니다. 재해 취약 주택을 정부가 사들여 공공임대로 전환하되 이주를 원치 않을 경우에는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인센티브 도입 방안도 나왔습니다. 이어서 백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에만 20만 가구가 모여있는 반지하 주택. 침수 피해 대책을 위해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반지하뿐만 아니라 쪽방, 고시원, 옥탑방, 빈실하우스 등 비정상 주거를 정상 주거로 장기적으로 이전시키고 재해 취약 주택을 정부가 매입해 공공임대로 리모델링한 뒤 대체 거주지로 이주시키겠다는 겁니다. 매입이 어려운 주택은 침수 방지 시설이나 여닫이식 방범창 설치 등 안전 보강 비용을 지원하고 민간 임대로 이주할 경우 전세 보증금을 무이자로 대출해 줍니다.
또 날카로운 이웃 갈등의 주요 원인인 층간소음 대책도 내놨습니다. 신축 주택은 사후 확인제 도입 등 기준을 강화해 인센티브를 주고 기축 주택은 소음을 줄이기 위해 매트 설치비를 지원합니다. 또 교통 인프라 개선도 추진합니다. 경기도 파주와 동탄을 잇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A 노선은 2년 이내에 개통하고 인천과 남양주를 오가는 B 노선과 양주와 수원을 잇는 C 노선도 조기 착공합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 법정 기준 이상으로 주차 면수와 폭을 확보하면 분양가를 올려주고 전기차 충전 콘센트 설치도 확대합니다. TV조선 백대우입니다.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윗선 개입 여부를 밝히기 위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훈 전 청와대 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의 집을 한꺼번에 압수수색했습니다. 표류에 북으로 흘러간 공무원 이대준 씨를 자진 월북한 것으로 꾸미는데 이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을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조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 수사관이 경기도 용인시 서훈 전 청와대 안보실장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저 변호인이어가지고요. 예, 검사님은 안에 아직 계십니다. 예. 검찰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욱 전 국방장관의 집, 해경과 국방부 예하부대 등도 압수수색했습니다. 휴대전화 제것 하나 그리고 수첩 5개를 가져간 것이 전부입니다. 국정원 서버를 지웠다는데 왜 우리 집을 압수수색하는가? 국정원 자료를 받은 지 약 한 달 만에 10여 곳을 동시다발 압수수색하면서 전방위 강제 수사에 나선 겁니다. 박 전 원장은 공무원 이대준 씨가 표류하다 북한군에 피살됐을 수 있다는 국정원 초기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고 서훈 전 실장은 국방부에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걸로 정리하라는 지침을 내렸다는 의심을 받습니다. 서욱 전 장관은 관련 기밀정보 47건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 밈스에서 삭제하는 데 관여한 정황이 나왔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세 사람을 불러 자료를 삭제하고 월북으로 결론 내린 경위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검찰이 집중적으로 캐고 있는 대목은 당시 정부의 판단이 일주일도 안 돼 표류해서 월북으로 바뀐 과정입니다. 남북관계를 고려해서 그렇게 한 것인지 그렇다면 어느 선까지 개입했는지 보고는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를 분명히 밝히겠다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가 더 윗선으로까지 미칠 수도 있습니다. 이어서 김도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0년 9월 22일 이대준 씨가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되자 합참은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 밈스에 감청보고서 수십 건을 올렸습니다. 국정원은 이를 토대로 월북보다 단순 표류에 무게를 두고 청와대에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29일 해양경찰청은 자진 월북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 씨가 NLL을 넘은 이유가 일주일 만에 표류해서 월북으로 바뀐 건데 실종자는 월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사건 발생 직후 새벽에 열린 청와대 NSC 회의에 주목합니다. 이 회의에는 서훈 전 실장과 서욱 전 장관, 박지원 전 원장이 모두 참석했고 이후 이틀 동안 국정원 초기 보고서와 밈스 기밀 정보가 잇따라 삭제됐습니다. 검찰은 이를 이 씨의 월북으로 결론 내리기 위한 조직적인 은폐로 의심합니다. 박 전 원장이나 국방부는 원본은 서버에 남아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정보의 원본이 삭제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검찰은 판례를 토대로 사본 삭제도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검찰 수사가 노영민 전 비서실장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고위 인사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취임 100일을 맞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40분 정도의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을 둘러싸고 지난 주말 동안 여러 얘기가 나왔었는데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규모가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시기도 내일 당장은 어려울 것 같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 문제로 논란을 빚은 교육비서관은 오늘 먼저 교체됐습니다. 관련한 대통령의 오늘 출근길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홍현주 기자입니다. 출근길 기자들에게 인적 쇄신에 대한 질문을 받은 윤 대통령은 꼼꼼하고 실속 있고 내실 있게 변화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꼼꼼하게 챙기기 위한 변화여야지 어떤 정치적인 득실을 따져서 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지율 회복을 위한 단기 처방용 개편보다는 역할이나 기능이 부족했던 분야를 개편하고 보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겁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12일자로 권성현 교육비서관을 교체했는데 교육부의 5세 취약 정책 혼선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 보입니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축소되면서 수석 역할을 하고 있는 비서관들의 역할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교육문화 수석을 비롯해 수석 자리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홍보 라인은 교체로 방향을 잡았고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은 후임이 마땅치 않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내일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하는데 그간의 비판 여론에 대한 자신의 소회를 밝히고 주제 조율 없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할 예정입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그러나 여권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수선합니다. 대통령 취임 100일이 되는 내일 공교롭게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신청한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심리가 열립니다. 하지만 오늘 비대위가 이미 출범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는 전 대표가 되었고 만약 내일 법원이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다면 당이 다시 극심한 혼란 속으로 빠져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는지 그 경우의 수를 최민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호영 비대위가 당연직 3명과 지명직 6명 등 총 9명의 비대위원을 선임하며 공식 출범했습니다. 지난달 31일 지도부가 해체된 지 16일 만입니다. 엄태영, 전주혜, 정양석, 주기환, 최재민, 이소희 등 8분을 비상대책위원으로 임명하는. 오늘 의총에선 사퇴 압박을 받던 권성동 원내대표가 재신임됐습니다. 하지만 내일 열리는 이준석 전 대표의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리가 변수입니다. 기각될 경우 비대위 체제는 탄력을 받지만 인용되면 주호영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대혼란이 불가피합니다.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가능성도 또 다른 변수입니다. 일부 당원과 시민단체는 이 전 대표가 중징계를 받고도 대통령을 공격하며 당의 위신을 계속 훼손하고 있다면서 추가 징계 청구 신청서를 중앙당사에 접수했습니다. 국민의힘 당규 윤리규정 제21조 6항에는 추가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 징계보다 중한 징계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당원권 정지보다 더 중한 징계는 출당과 제명뿐입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이런 가운데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어젯밤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물론 양측 모두 만난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취재로는 주 위원장이 대통령에 대한 공격을 자제하라고 당부했고 이 전 대표는 즉답은 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선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과 이준석 전 대표가 어제 저녁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 만찬 모임을 했습니다. 반주를 곁들인 자리에서 두 사람은 최근의 여권 상황에 대해 의견과 우려를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 위원장은 이 전 대표가 양두구육이나 윤핵관에 대한 지령 같은 격한 표현으로 윤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 자제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어렵게 정권 교체를 한 상황에서 대통령을 직접 공격하는 건 선을 넘는 행동이라며 멈추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합니다. 주 위원장은 오늘 이 전 대표의 자제를 공개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당원들이나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는지도 잘 좀 고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 전 대표도 주 위원장의 우려에 즉답은 하지 않았지만 발언 취지에는 일부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오늘 오전에는 자신의 징계에 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징계 절차 다시 개시하기로 한 시점에 그때는 정무적인 판단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정무적인 판단을 대한민국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죠. 여당 대표에 대해서. 만남에 별다른 성과가 없었던 탓인지 양측은 모두 회동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만나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안 되고 부담을 준다 이러고 난 뒤에는 접촉 시도를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나질 않아요. 그래서 일부러 사람을. 지금 뭐 주호영 대표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러니까 일부러 안 만나요.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제가 왜 민주당이 결국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당헌 80조를 개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동안은
부정부패로 기소만 되어도 당직을 내려놔야 했는데 앞으로는 재판에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아야 징계하는 걸로 당헌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당내 반발이 만만치 않아서 앞으로도 두고두고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정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2시간 회의 끝에 당헌 80조 개정을 의결했습니다. 기소될 경우 직무정지하는 규정을 하급심 금고 이상 선고로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기소만으로 당직이 정지되는 것은 어느 정도 무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또 정치 탄압으로 판단되면 직무정지를 취소할 수 있는 기구도 윤리심판원에서 최고위원회로 바꿨습니다. 이재명 의원이 대표가 될 경우 셀프 구제를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겁니다. 이게 이재명 지키기다 그러는데 사실 좀 기소될 가능성이 있는 의원들은 친문 성향 의원이 더 많아요. 하지만 의총에선 친문과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재명 반탕용이라는 비판과 함께 야당이던 2015년 문재인 당대표 시절 채택한 혁신안을 지켜야 한다는 반발도 나왔습니다. 문재인 당대표가 만들었고 박근혜 정부 때의 검찰은 우리한테 우호적이었나요? 급기야 당내 3선 의원 7명은 긴급 간담회를 열어 반대 입장을 냈고 지금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는 게 오늘 참가하신 의원님들의 보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초재선 그룹도 의견 취합에 나섰습니다. 여당은 이 의원이 당을 자신의 치의대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특정인의 범죄 수사를 차단하기 위한 방탄조끼 역할을 하는 것은 대한민국 의회 정치의 수치이고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내일 비대위를 열고 당원 개정 결정을 사실상 확정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자, 이렇게 아직 당 대표가 선출되지도 않았는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제로의 전환이 하나둘 진행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후보가 모든 당의 결정을 당원 투표로 하자는 이른바 온라인 플랫폼 구상을 다시 내놓아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건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당내에서 또 반발이 나오는 이유는 뭔지 권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순천을 방문한 이재명 후보가 당원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구상을 또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지난 1일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 의원을 욕할 수 있게 하자고 제안했다 사과까지 했지만 강연 중에 재미있으라고 좀 하는 이제 그런 좀 과장된 표현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자꾸 되고 있어서 이번엔 당원들의 뜻이 중요하다며 특검, 탄핵 등도 당원들의 투표로 결정해야 한다고 한 겁니다. 당원들이 당에 대한 책임, 당에 대한 권리 행사를 확실하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당은 극단적 지지층을 이용한 사당화 시도라고 비판했고 극단적인 지지층을 이용해서 민주당 전당대회를 오직 자신만을 위한 방탄 전당대회로 만들고 있는 것인지 당내에서도 개딸로 대표되는 강성 지지층의 의견을 명분으로 당원 50%, 국민 50% 공천 기준을 당원 100%로 바꾸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당원의 뜻을 명분으로 비명계나 친문 의원들에 대한 공천 물갈이용 포석이 아니냐는 겁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측은 공천 학살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새 인물을 원하는 당원의 요구는 따라야 한다며 공천 시스템 변경 가능성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그동안 비워두었던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 4명이 확정됐습니다. 현재 검찰총장 직무 대리를 맡고 있는 이원석 대검 차장과 김우곤, 여환섭, 이두봉 고검장이 후보로 선정됐는데 4명 모두 윤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주원진 기자가 자세한 내용 보도하겠습니다. 검찰총장 추천위원회가 검찰총장 후보 4명을 결정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했습니다. 이원석 대검 차장과 김우곤 서울고검장, 여환섭 법무연수원장, 이두봉 대전고검장입니다. 다른 일체의 고려 없이 충실한 심사를 통해 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원석 대검 차장은 윤 대통령 신임이 두터운 데다 현재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아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김우곤 서울고검장은 비윤계로 분류되지만 검수완박 당시 검찰 측 입장을 잘 대변했다는 평이 나옵니다.
여완섭 법무연수원장은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현대차 비자금 수사 등 굵직한 수사에 참여했고, 이두봉 고검장은 월성 원전평가서 조작 사건을 지휘했고 추미애 장관 시절 좌천성 인사를 당했습니다. 검찰을 정의와 상식에 맞게 이끄실 훌륭한 부식분이 또 잘 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가 특수통 일색이란 지적이 나오는데 이르면 이번 주 최종 후보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화물연대 노조원이 서울 강남 하이트진로 본사 건물을 기습 점거했습니다. 이 노조는 지난 3월 파업을 시작으로 지난달부터는 아예 이 하이트진로 지방공장 3곳에서 제품 출고를 막고 시위를 벌여왔는데요. 이번에는 새벽 시간 경비원을 제압하고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일부 노조원은 인화 물질까지 들고 진입한 것으로 알려져 우려가 나옵니다. 그럼 이들의 요구사항은 뭔지 윤서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비원이 잠시 나간 사이 화물연대 노조원이 건물로 들어섭니다. 경비원이 황급히 따라와 막아보지만 소용없습니다. 또 다른 남성의 손짓에 노조원 수십 명이 잇따라 건물로 들어옵니다. 새벽 6시 10분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 노조원 70여 명이 서울 강남 하이트진로 본사를 점거했습니다. 출근 시간대 약 3시간 동안 직원 출입을 막았고 옥상엔 대형 현수막을 내걸고 농성했습니다. 일부 노조원은 인화 물질까지 들고 들어간 상태로 경찰에 강제 진압을 하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이 옥상을 점거한 노조원들의 안전 사고에 대비해 소방당국은 대형 에어매트를 설치했습니다. 노조 측은 소속 화물차 차주의 운송료 30% 인상과 임금 협상 과정에서 해고된 노조원의 복직을 요구했습니다. 가정의 생계비를 갖다 줄 수 있을 정도만 맞춰달라고. 하지만 회사 측은 화물연대의 영업방해로 주류 운송의 차질을 빚으면서 영업 손실까지 합쳐 100억 원가량의 피해를 본 상황에서 요구를 들어주기 힘들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측은 3월 파업을 시작한 뒤 경기 이천과 충북 청주 공장 등에서 집회를 이어왔습니다. TV조선 윤서입니다. 지난주 쏟아진 기록적 폭우는 여의도 6배에 이르는 농경지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이 과일이고 채소고 살릴 수 있는 농작물이 없는 상황인데 농사만 짓고 살아온 이들도 이 정도로 망가진 건 처음이라는 하소연입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해발 1200m, 태백 매봉산 고랭지 배추밭입니다. 축구장 160개 면적 배추밭 곳곳이 누렇게 변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배춧잎은 속이 완전히 짓물러졌고 뿌리까지 썩은 배추도 줄줄이 나옵니다. 재해 수준이라고 봐야 돼요. 배추가 지금 이 정도로 망가진 거는 저희 농사 짓고 거의 처음이. 한 달치 강수량이 사흘 만에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이곳 고랭지밭의 35%는 무름병 등 폭우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가 여름 배추 출하 시기지만 멀쩡한 배추를 찾기조차 어렵습니다. 저런 건 못 써요. 알거 전능이 새파란 거 내 보기 닦으면 없는데 어디 봐. 이 전부 다 폭발 새파란 것도 있죠. 이 빨개져. 비닐하우스에서 재배 중이던 작물 피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수확을 앞둔 다 자란 메론이 진흙바닥에 나뒹굴고 줄기를 건들기만 해도 메론이 떨어져 나갑니다. 시간당 100mm 물폭탄에 추석 출하를 앞둔 메론 11,000여 통이 망가졌습니다. 그냥 이렇게 썩어서 골아버려. 예. 유로 정도로 되면은 100% 수확이 어려워요. 전국의 폭우 피해 농경지가 여의도의 6배 면적으로 늘어나면서 추석 대목을 앞둔 농민들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이번 폭우는 학교 시설에도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이 상당수 학교가 아직 복구가 끝나지 않아서 당장 오늘 개학인 학교는 등교를 미룰 수밖에 없었는데요. 여기에 코로나 재확산세까지 이어지면서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 불안하기만 합니다. 장동욱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9일 기록적 폭우로 축대가 무너져 내린 서울의 한 고등학교. 아직 복구 작업이 안 끝났지만 학교는 예정대로 개학했습니다. 지난주 내린 폭우로 흙더미가 학교까지 쓸려내렸습니다. 지금은 임시방편으로 방수포를 덮어놨는데요. 치울 틈도 없이 개학을 하면서 학생, 학부모들의 우려도 큽니다. 안전이 거기가 더 우선인 거잖아요. 사실은 마음이 안 좋죠. 아파트 옹벽이 무너져 일주일째 집에도 못 간 학생은 교복 대신 운동복 차림으로 개학을 맞았습니다.
약간 늦춰지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생각은 했고 아니면 온라인으로 돌릴 것 같다고도 생각은 했는데 침수와 토사 유입 등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은 학교와 기관은 159곳. 일부는 개학을 연기하고 원격 수업도 진행합니다. 침수돼서 등이 들어오지 않고 그런 학교는 원격으로 지금 돌렸어요. 한 2주간 원격 수업 한다고 돼 있거든요. 설상가상 이달 말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20만 명에 달할 거란 전망도 나오는 상황. 수해 피해에 코로나 확산까지 덮쳐 불안한 2학기가 시작됐습니다. TV조선 장도우입니다. 빨래 중이던 세탁기가 폭발하면서 유리문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한 달 전에 이어서 또 비슷한 사고가 반복된 건데요. 이번엔 소비자도 다쳤습니다. 소비자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장혁수 기자입니다. 인천의 한 아파트 다용도실. 산산조각 난 세탁기 유리문 뒤로 세탁물이 빠르게 돌아갑니다. 깨진 유리 파편은 창틀까지 튀었습니다. 지난 11일 사용자가 다용도실 문을 열자 작동 중이던 삼성전자 세탁기 유리문이 갑자기 깨진 겁니다. 누나가 고개 숙이고 앞에 보면서 들어가는데 그냥 갑자기 폭발. 엄청 컸어요, 소리. 아이 엄마가 아이랑 여기 앉아 있었어요. 저 앞에까지 뛰어나갔어요, 그냥 놀래서. 깨진 유리 파편이 튀면서 다리에 상처까지 난 이 씨는 사고 이후 삼성전자의 미흡한 대처에도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혹시 방수패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직접 내용물을 보여드렸어요. 방수패드가 아니라는 거를. 그래서 피니까 면이죠. 지난달부터 빨래 중이던 세탁기가 폭발하는 등 세탁기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상황.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문이 안 열려 있어서 진짜 다행이지. 그거 문 없었으면 끝까지 날라갔을걸요? 삼성전자 측은 세탁기 외부 강화유리 접착 과정에서 이물질이 들어가 유리가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일부 제품에서 발생한 현상으로 현재 생산하는 제품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측은 해당 제품을 수거해 사고 원인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50대 남성이 경찰에 금융사기 의심 신고를 하고도 결국 수천만 원대 사기를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뭔가 깨름칙했던 남성이 의심 인물을 파출소로 데려가서 신원 확인을 요청했지만 경찰이 대수롭지 않게 넘긴 건데요. 자세한 내막은 이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산청에 사는 58살 택시기사 A씨는 지난 5월 이자율이 낮은 대출로 바꿔준다는 안내 전화를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현금을 건네라는 설명도 이어졌습니다. A씨는 현금 2,500만 원을 준비했다가 전화 금융사기가 의심스러워 자칭 금융감독원 직원이라는 인물을 데리고 가까운 파출소를 찾았습니다. A씨는 이 인물의 신원 확인을 요청했지만 경찰이 이를 거절했다고 말합니다. 금강에서 나왔다니 신고만 하기 전에 해달라. 분명히 얘기했어. 이런 거는 우리가 관여할 거 아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A씨가 금감원 직원 신원 확인 요청을 한 적이 없었고 당시 개인 간 금전 거래로 파악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판단을 못한 부분은 아마 이사관계로 판단한 것 같고. 경찰 판단을 믿은 A씨는 파출소 앞에서 자칭 금감원 직원에게 현금 2,500만 원 등 두 차례에 걸쳐 모두 4천만 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A씨는 관계자들과 연락이 두절되자 속은 것을 알고 2주 전 전화금융사기범을 잡아달라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기한이 지나 이미 삭제된 당시 파출소 CCTV를 복원하는 등 뒤늦게 수거책을 쫓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고려인들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된 지 85년째입니다. 이들은 혹여 R세대에서 정체성이 끊길까 한국어 교육과 사물놀이 등 전통 공연으로 고려인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권영석 기자가 카자흐스탄의 고려인을 만나고 왔습니다. 카자흐스탄 알마티의 국립고려극장. 무대에선 배우가 한국어로 노래합니다. 고려인의 중앙아시아 강제 이주 초창기부터 한국어 공연을 해왔습니다. 올해로 설립 90주년을 맞은 고려극장에서는 지금도 한글 연극과 사물놀이 공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생들한테서도 가르쳐주고
한국 전통 문화를 꼭 지키고 싶습니다. 조선일보와 통일문화연구원이 지원하는 한국어 교실도 인기. 가도 돼요? 가면 안 돼요. 5년 동안 고려인 150여 명이 거쳐갔는데 최근 한류 열풍 속에 지원자가 늘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와 역사 알고 배우고 있어요. 재미있어요. 고려인 첫 정착지 우슈토베에선 매년 한국 의료진이 찾아와 봉사활동을 합니다. 고려인 정착을 지원한 데 보답하자는 취지인데 올해는 의료인 50여 명이 참여해 현지인 1,700여 명을 진료했습니다. қазақ елі көмекте оқығанда сөйтіп жазылды. қазақ елі көмектескен, сол көмекті осы жерге қайырымдылық қорымен келіп отырмыз деп. білімдеріңізбен бөлісіп жатқандарыңызға білімдеріңізбен рахмет айтамын бәріңізге көп-көп. 모국에서 5,000km 떨어진 카자흐스탄에서도 한민족 정체성을 지키려는 노력은 계속됩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9년 만에 방한했습니다. IT 전문가가 아닌 글로벌 보건 문제 해결사로 한국을 찾았습니다. 국회에선 빌 게이츠는 이 한국과 협력해서 감염병을 퇴치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과 SK 최태원 회장과도 만나서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최윤정 기자입니다. 박수를 받으며 국회에 입장하는 빌 게이츠. 글로벌 보건과 감염병 퇴치를 위해 한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감염병 국제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To eradicate diseases like polio, measles, and malaria, improve the lives of all humans, and I look forward to doing it in partnership. 오후에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도 빌 게이츠 이사장은 글로벌 보건 분야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And I've been very pleased to see the priority you put on biological innovation. 윤 대통령 역시 K-바이오를 통한 보건 협력 동참을 약속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수준 높은 바이오 헬스 기술을 계속 구축해 나가면서 세계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빌 게이츠 이사장의 관심은 SK그룹으로도 이어졌습니다. 대통령실로 향하기 전 최태원 SK 회장을 만나 K-바이오 산업을 논의한 겁니다. 빌 게이츠는 2014년 SK케미칼의 장티푸스 백신 임상 연구에 490만 달러 지원을 시작으로 2020년 SK바이오사이언스의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약 1,400만 달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내일 출국 예정인 빌 게이츠는 바이오 분야 협력을 위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도 만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컴퓨터 게임으로 축소됐던 한미연합훈련이 오늘부터 사전연습에 돌입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8년 중단됐던 야외 실기동 훈련이 4년 만에 재개되면서 북한이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동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미연합훈련이 을지 프리덤 쉴드라는 새 이름으로 오는 22일부터 시작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중단됐던 야외 실기동 훈련이 4년 만에 부활한 것이 특징입니다. 대대별 기능별로 전술적 수준의 실전적인 한미연합 야외 기동 훈련 이것도 병행하고 시행한다. 한미 병력이 동원되는 실기동 훈련은 공격 헬기 사격, 대량 살상 무기 제거와 특수전 등 13개에 이릅니다. 공격 헬기 연합 사격엔 북한의 기갑부대가 가장 두려워하는 아파치 헬기도 동원됩니다. 해군 특수전 전단 UDT는 9.11 테러의 주범 오사마 빈라덴을 사살한 미 해군 네이비실과 합동훈련을 합니다. 북한 수뇌부를 겨냥한 고강도 연합훈련 재개에 북한은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비핵화 협상 이후 미국의 요청에 실기동 훈련을 하지 않았고 실제로 비핵화 진전은 없었습니다. 북한 선전 매체는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제1본 조선인 총연합회 기관지인 조선신보는 비례한 상응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지난 6월 미사일 발사 이후 잠잠했던 북한이 이번 연합훈련을 계기로 도발을 재개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예, 앞서 주요 내용은 설명을 드렸죠. 새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을 설계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께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자,
장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정치인에서 행정가로 이제 장관으로 변신하셨는데 좀 어떻습니까? 좀 하실만한가요? 네, 우선 우리 전 정부에서 예. 크게 실패한 예. 주택 정책에 대한 총괄 책임자이잖아요. 예. 또 국민들의 기대도 많고요. 예. 이래서 어떤 책임감과 예. 부담감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놓은 정책들을 보니까 좀 마음이 급하셨다 이런 생각은 좀 들긴 하던데 이 부동산 정책은 좀 빨리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것은 예. 정부가 새로 출범했으니까 예. 앞으로 5년 동안 어떻게 해나가겠다라는 예. 것에 대한 큰 그림을 제시한 거고요. 이건 큰 그림으로 보면 되겠군요. 이건 이제 꾸준히 세부적인 건 추진을 해 나가실 거고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강론에 따른 결과물들은 예. 우리 국민 앞에 실제 결과물을 배달해 드리는 것은 예. 이후로 매달 차근차근 해나가겠습니다. 예. 핵심적인 내용은 아무래도 이제 지난 정부에서 공급을 너무 억제하고 수요를 억제하는 방식을 했기 때문에 이게 부작용이 컸다. 그래서 아무래도 공급 확대로 집값을 잡겠다 이렇게 잡으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공급을 억제하기도 했고 예. 또 공급하는 내용도 예. 지나치게 공공이 일방적으로 예. 국민들의 의사나 수요와는 관계없이 예. 하다 보니까 공급한 내용도 예. 국민들의 품질, 입지, 주거 환경 이런 부분에서 교통 예. 이게 엇박자가 났죠. 그런 점에서 이제는 국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시장의 수요에 응답하는 방식의 공급을 촉진하자 그런 정책입니다. 이제 수도권이 한 150여만 호가 되고요. 네. 전체적으로 270만 호 계획을 내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인구 자꾸 줄어들고 이런 측면에서 보면 270만 호는 신도시가 아니라면 너무 많지 않나, 실현 가능성이 있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어떻습니까? 예, 한 해에 평균 한 54만 호 정도가 되는데요. 예. 그동안 특히 국민들이 선호도가 높은 도심에 예. 그리고 기존 주택이 있는 쪽에서의 재개발, 재건축 이쪽을 너무 억눌러 놨습니다.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에 멸실되는 부분들을 예. 감안한다든지 또 공급 능력을 갖춰놔야 나중에 그때그때 시장 상황에 따라서 민간이 할 부분들은 민간이 선택해서 하는 거고요. 예. 만약에 그때 부족하면 공공이 또 적극적으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270만 원은 공급 능력으로 보시면 되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실제 시장에서 얼마나 공급될 거냐 또 공공이 얼마나 물량을 내놓을 거냐 이런 부분들은 그때그때 미세 조정이 따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정부 말기에 이제 공급 대책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신도시 계획도 여러 군데가 있었잖아요. 이거는 다 없어지는 겁니까, 그럼? 아닙니다. 이미 발표된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정권이 바뀌었다고 함부로 백지화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이미 토지 보상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살릴 수 있는 부분들은 살리고요. 그래서 이미 호응도가 있는 부분들을 살리는 것은 걱정을 안 하는데 공급하겠다고 발표를 해놨는데 진척이 없는 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들은 저희가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을 하고 지자체의 형편을 따라서 구체적인 협의를 거쳐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공급을 늘리시겠다는 건 어쨌든 지금 집값이 너무 과도하게 올랐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너무 떨어뜨리는 것이 네, 맞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제 뭐 서울 핵심 지역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외곽 지역으로 집값이 뭐 몇 억씩 떨어진다 이런 보도가 많이 나오는 걸 보면 또 집값이 너무 경착륙하는 것도 문제 있지 않나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예. 집값이 경착륙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요. 예. 이것은 금융 충격이 올 정도의 상황이어야 되는데 투기과열지구나 조정지구로 묶여 있다 보니까 투기가 일어났던 지역들은 대부분 LTV가 40% 많아봐야 50%가 적용이 돼 있습니다. 금융적으로 얘기하면 현재 10억 올랐는데 2, 3억 떨어진 거 가지고는 금융 충격까지 오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예, 좀 다른 얘기니까 그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요. 어쨌든 오늘 발표하신 걸 보면 살고 싶은 곳, 교통 여건이 비교적 좋은 곳에 좋은 주택을 많이 공급하겠다 이렇게 발표하셨는데 이건 아무래도 재건축, 재개발을 좀 쉽게 하도록 해주겠다 여기에 방점이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재개발, 재건축도 그동안 너무 절차도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주체도 재건축 조합이라든지 이런 불투명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사실 뭐 몇십 년씩 질질 끌고 있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투명하게 그리고 좀 더 전문성과 신뢰성이 있는 그런 개발 주체들이 민간에서 나오도록 하고 공공은 또 공공의 역할을 하면서 절차는 통합해서 그리고 시간은 단축시키고 입지는 역세권이라든지 기존의 주민들이 합의가 이루어지는 이런 곳에는 용적률도 올려주고 해서 민간의
원하는 방식의 개발을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허용하려고 합니다. 예. 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문제도 좀 현실적으로 해서 너무 큰 부담 안기지 않겠다 이런 대책 내놓으셨는데 이건 야당과 좀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지요. 법적으로 예, 법을 고쳐야 되는 고쳐야 문제인데요. 되죠. 예. 저희는 초과이익은 당연히 환수를 해야 됩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개발이익을 소수만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과연 어느 국민이 동의를 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동안의 문제점은 16년 동안 이것을 거의 징벌처럼 매겨놓고는 손도 안 대고 예. 뭐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초과 이익이 과하게 나오는 데도 있지만 지방 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집값이 오르는 것밖에 없는데 여기 이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수원시 같은 경우에 일부 지역에는 바로 그냥 3억씩 4억씩 개별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아예 재개발을 포기해버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게 재개발 재건축을 포기하게 할 정도는 과도하다. 예. 적정 수준의 환수를 하겠습니다. 야당도 좀 공감대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적정 수준의 환수라고 한다면 야당도 예. 저희는 의견을 같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대선 공약이기도 했습니다만 청년주택 공급하시겠다는 것 70% 정도 시세의 70% 정도로 50만 호인가요? 그렇습니다. 공급하시겠다는 거. 이것도 물론 이제 계획상으로 보면 굉장히 좋게 들리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그런데? 청년은 18세에서부터 39세까지고요. 그다음에 역세권 첫 집은 꼭 청년만이 아닙니다. 40, 50, 60 다 해당이 되는데요. 여기는 무주택 서민들이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우리 역세권이라든지 이미 확보되어 있는 공공택지 신도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용적률을 더 주고 여기에 대해서 기부 체납이나 공공 기여를 받을 수 있거든요. 이 물량을 저희가 확보를 하겠다는 거죠. 좋은 입지의 좋은 주택에 대해서는 꾸준히 수요도 있고 민간의 공급 의지도 강합니다. 이 부분들을 먼저 활성화시키면서 여기에서 청년들과 신혼부부 또 무주택 서민들의 물량을 확보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5년 동안 저희들이 차질 없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꾸준히 하시겠다 이제 이런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공급 대책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부동산 시장 자체가 굉장히 냉각돼서 관련 산업들도 위축되어 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거래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좀 대책이 없으십니까? 지금 금리가 뭐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시기고요. 또 금융에 대해서도 지금 좀 긴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건 전 세계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씨를 인위적으로 바꿀 수 없듯이 이런 그 거래 위축이라든지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향되는 것에 대해서는 현실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지나치게 급격한 충격을 막고 또 이 경제주택들이 적응할 수 있고 또 좋은 입지에 좋은 품질 그리고 투명한 거래는 저희들이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거래도 좀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죠. 그런 면에서는 앞으로 구체적인 좋은 방향으로의 활성화 대책은 저희들이 보완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5년 동안 이 큰 그림 속에서 세부적인 대책은 또 추가로 나오겠지만 이 큰 그림 속에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추진될 것이다. 이렇게 믿으면 되겠습니까? 네. 좋은 곳에 좋은 품질의 주택을 꾸준히 공급해서 국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획기적으로 키워준다. 이것은 윤석열 정부가 집권했던 이유입니다.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중간 선거를 앞둔 미국에서 정치적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수사 압박이 계속되자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며 협박성 경고도 내놨는데 여기에 지난 대선은 부정선거라는 트럼프의 주장을 옹호했던 인사들이 대거 공화당 후보에 지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변재영 기자입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FBI의 압수수색 이후 첫 언론 인터뷰에서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며 협박성 경고를 했습니다. Quite honestly, I'm concerned that they may have planted something. You know, at this point, who knows? I don't trust the government. 지난해 1월 의회 난입 같은 폭력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공화당은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강하게 결집하는 분위기입니다. And then these people sent politically motivated federal agents to President Donald Trump's home and raided it. How dare they? 일각에선 이번 선거에서 이기면 법무부를 조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They're enforcing the law based on who they like and who they don't like.
That is not a republic. 이런 가운데 트럼프의 부정선거 주장을 옹호하는 인사들이 대거 중간선거 후보로 지명됐습니다. 현재까지 50개 주 가운데 41개 주에서 공화당 후보로 지명된 469명 중 절반 이상이, 특히 승패를 좌우하는 6개 경합주에선 62%가 지난 대선이 사기였다고 생각하는 후보로 나타났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우리나라의 첫 통신사 한성정보총국이 생긴 게 1885년입니다. 올해로 137년을 맞은 대한민국 통신 역사가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특히 고종 황제가 사용해서 백범 김구 선생을 구한 이 덕률풍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유혜림 기자가 소개합니다. 세월의 흔적이 묻은 나무 본체에 나팔 모양의 수화기와 신호기가 달려 있습니다. 1890년대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전화기로 영어 텔레폰의 음을 한자로 적어 덕률풍이라 칭했습니다. 처음에 그 고종 황제 그 고시대에 쓰던 전화기를 그 덕률품이라고 용어를 한 거예요. 1896년 고종 황제는 김구 선생이 일본인 살해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자 덕률풍으로 전화를 걸어 사형 집행을 중지시켰습니다. 궁에서만 쓰던 전화기는 1902년 공중전화가 등장하면서 일반 시민들도 쓰게 됐습니다. 당시만 해도 기차역과 관공서 등에서만 볼 수 있던 공중전화기. 동전을 넣고 교환원을 거쳐야만 통화가 가능했습니다. 1964년부터 20년 동안 실제로 사용됐던 교환대입니다. 교환원이 이렇게 직접 코드를 연결해야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1986년 전자식 교환기 개발로 가정집 유선전화 시대도 열렸습니다. TDX1이 개발됨으로써 당시 유선전화의 수요가 폭증하고 있을 때 유선전화 보급을 훨씬 빨리 앞당기면서 1982년 개발된 무선 호출기 삐삐는 진화를 거듭해 스마트폰이 됐습니다. 스마트폰도 통신사료관에 저장돼 후세에 전해질 예정입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여기야, 여기. 내 집. 반지하 방으로 이사한 서연을 위해 승민은 커튼부터 달아줍니다. 바깥 세상으로 난 창은 바깥 사람들이 들여다보는 창이기도 했던 겁니다. 이 풋풋한 첫사랑은 반지하에서 싹 텄다가 시들어버립니다. 반지하 이웃 36건달과 취업준비생이 티격태격하며 마음을 열어갑니다. 그 반지하는 좌절한 젊음들이 보다 나은 삶으로 올라서는 극복과 재생의 발판입니다. 그리고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은 서울 반지하의 부조리한 삶을 절묘하게 그려내 반지하라는 고유명사를 세계로 알렸습니다. 하지만 어떤 드라마도 현실보다 더 비극적일 수는 없습니다. 1990년 망원동 반지하 단칸방에서 불이 나 5살, 3살 남매가 숨졌습니다. 경비원 아버지와 가사도우미 엄마는 돈을 벌기 위해 아침 일찍 집을 나가야만 했습니다. 아이들이 부엌칼과 연탄불에 다칠까 봐 점심 상과 요강을 들여놓고 문 밖에 자물쇠를 채웠죠. 허마가 어린 두 생명을 앗아간 그 비극의 방에서는 타담한 성냥이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32년이 흘러 이번에는 수마가 세 가족의 보금자리 신림동 반지하 집을 덮쳤습니다. 참변을 당하기 직전 초등학교 6학년 손녀는 병원에 계신 할머니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기도도 많이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계세요. 반지하의 비극에 관한 한 서울은 나아진 게 없습니다. 서울시가 반지하 20만 가구를 순차적으로 없애서 공공임대로 옮기는 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서 국토부도 임대주택 우선 공급과 주택 개보수 지원 방침을 밝혔습니다. 끔찍한 재난과 사건 사고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사회가 한 걸음 더 진보하는 계기가 되곤 합니다. 반지하의 참극을 되풀이할 수 없다는 정책의 각성 역시 당연하죠. 하지만 거기 살고 싶어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당장 먹고 살기 위해서든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든
반지하를 선택하는 사정과 이유가 저마다 있기 마련입니다. 이미 1990년대부터 번번이 반지하 퇴출과 신축 제한을 추진했지만 오히려 더 늘어난 것도 바로 그 때문일 겁니다. 반지하에 산다는 건 어엿한 지상의 집을 향해 가는 꿈속의 삶일지도 모릅니다. 다만 빨리 깨어나고 싶은 꿈이겠죠. 시인이 10년 반지하 살이를 가난의 힘으로 벗어 던졌던 말입니다. 가난의 힘은 그래도 살아가는 것이다. 주거복지 정책은 꿈을 심고 키워주는 데서 출발합니다. 반지하의 비극을 없애겠다는 말이 그럼 어디로 가라는 거냐는 물음으로 돌아오게 해서는 결코 안 될 겁니다. 그러려면 반지하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삶을 좀 더 애정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는 일부터 시작해야겠죠. 8월 16일 앵커의 시선은 반지하의 삶이었습니다. 내일은 많은 비가 내리던 지난 날들에 비하면 비교적 잠잠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심한 더위도 없겠는데요. 기온부터 보시면 서울과 충주가 30도를 보이겠고요. 남부 지역은 대구가 31도, 전주와 광주 30도가 되겠습니다. 지역에 따라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전남과 경남 지역은 내일 낮까지 정체전선이 머물겠는데요. 남해안 쪽으로 150mm 이상이 집중되겠습니다. 그리고 동해안 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중부 내륙과 경북 내륙으로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초록색으로 표시된 해당 지역에서는 우산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당분간 심한 더위는 없겠고요. 비 소식은 몇 차례 더 있겠습니다. 금요일 중부 지역을 시작으로 토요일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8월 16일 화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